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주요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1월 마지막 주차입니다. 1월 마지막 주차인데 오늘은 2월 1일, 2월 첫날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구정 연휴를 조금 편안하게 보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 경제 투자 관련 뉴스는 많이 따뜻합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들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섯 가지, 한 여섯 가지 정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연준 의장 파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줄곧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시달렸죠. 그런데 정말 화끈하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네요. 두 번째는 깡통 전세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깡통 전세, 즉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1년 사이 무려 1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가계 대출과 맞물려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내 경기가 아직도 차갑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는 성장해도 고용은 하락하는 이런 시대에 이제 점점 돌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 기사를 통해서 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 한국도 했죠. 지난해 12월 달. 그런데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고요. 0% 물가 인상이 1%도 아니고 1% 이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웃어야 할까? 또 울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조금 가십으로 살펴볼 기사는 강남 부자들이 매월 평균 1366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일반 가구의 월 소비에 비하면 무려 4배나 높다고 하는데 참 듣는 분들 조금 많이 답답하죠. 자동차는 6년마다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재테크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유념해서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1월 5주차 그리고 2월 첫날 주간 뉴스 브리핑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간 뉴스 브리핑 첫 번째는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연준 파월의 메시지입니다. 지난해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것이 바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었는데 올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파월 의장의 발언은 거의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파격적이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파월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지난해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점진적. 그런데 이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대신에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인내심을 가지겠다라고 대체한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두 번째는 보너스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아마 한국 우리 경제 어려운 것 알고 설날 선물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보유자산 축소입니다. 이 보유자산 축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돈을 그동안 미국이 계속 이제 풀었지 않습니까? 유동성 공급 풀었던 것을 금리 인상과 또한 다른 수단으로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즉 미국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을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겠다, 다시 걷어들이겠다. 미국의 자산을 축소한다는 뭡니까? 자산을 매각한다는 거죠. 매각하면 당연히 매각 대금을 받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 거죠. 이 미국의 보유 자산 축소를 현재까지 매달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0조 정도 되죠. 엄청난 돈을 매달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조 원 매달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참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다는 이야기죠.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규모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점진적도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겠다. 계속 시장이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니까 시장이 그 둔화 흐름이 꺾일 때까지 반대로 시장이 계속 둔화 흐름이 있다면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심지어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데 덧붙여 계속 연 매월 50조 원 정도를 빨아들여왔던 자산 축소도 그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했죠. 당연히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고 미국 다우 지수 또 뭐 나스닥 할 것 없이 폭등했습니다. 그 여파가 한국 또 아시아 뭐 일본 등등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주식 뭐 지난 어제 오늘 계속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연준 의장 파월의 이 발언. 두 번째 우리가 참 이것이 우리한테 감사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가계 부채 때문입니다. 뭐 상당히 우리가 지난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GDP 대비 규모로는 세계 3위 그리고 속도 면에서는 세계 2위 증가 속도 면에서는 종합 1등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 금리가 지난해처럼 계속 압박을 주면 우리한테 결국 우리도 그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를 1%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같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뜩이나 많은 가계부채 굉장히 리스크해지죠. 어려워집니다, 관리가. 그런데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쩌면 올해 한 번도 안 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한테 굉장히 거의 뭐 낭보와 다름없는 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깡통 전세가 90조 원이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90조 원이 넘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 만약에 못 돌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부도나기 시작한다면 이익 자체도 엄청나지만 그것으로 인한 이 전염 효과가 상당히 걱정되었죠. 그렇지만 이 이제 조금 전에 미국 금리 인상이 사실상 상당히 편안하게 주어지면서 우리도 좀 이제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만 당장에 중요한 것은 이제 깡통 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018년이죠.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액수가 1년 만에 무려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10배. 이 이제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세 반환을 못 받는 결국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액수가 1년 만에 10배 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전세값 계속 하락하는 지역 많죠. 특히 지방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지금이라도 요즘 뭐 전세가가 하락해서 전세 세입자분들은 상당히 나쁘지 좋게 기분이 좋습니다만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등등 하니까 그 세입 소유자의 등기 상황 또 대출 이런 상황들을 잘 점검해서 이렇게 전세를 들어가야겠다, 상당히 좀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 같이 뭐 나누고요. 어쨌든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규모가 9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90조 원을 넘었는데 뭐 미국 금리 인상, 우리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이 경기가 좋지 않죠. 국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계속 우리가 걱정하면서 관리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깡통 전세가 급증하고 있고 규모, 금액, 액수 면에서는 부도난 전세 보증금 액수가 1년 사이 무려 10배나 급증했다는 것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뉴스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은 이런 현상도 있지만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이게 이제 고용 탄성치라고 하는 것이 무려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고용 탄성치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성장을 하는 것과 성장에 따른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고용 탄성치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성장을 하면 고용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조선, 자동차, 건설 이런 쪽이 주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쪽 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이제 근로자들을 많이 뽑으니까 고용 탄성치가 올라가죠. 그런데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또 4차 산업, 게임업, 또 노래 이런 쪽들이 성장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조 쪽에 성장하고 반대로 성장을 하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4차 산업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AI, 로봇가 그 산업이 성장을 하면 아무래도 무인, 그죠? 요즘 이제 업장에 가도 거의 기계가 주문받고 다 결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성장이 늘어나도 오히려 고용 탄성치는 떨어지는 이런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겠죠. 이게 투자 시장에서는 꼭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제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경제가 좋지 않고 주식 전반적으로 낙폭이 한 20% 되었지만 최고점 대비 그런 가운데서도 또 성장,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올 1월 달에는 주요 대기업, 수출 위주 주요 대기업 주가들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말할 것도 없이. 또 반면 4차 산업 관련 이런 종목들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탄성치 성장은 되는데 고용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 고용 탄성치가 9년 만에 최저라는 소식은 좀 우울하고 우리 개인의 앞으로 어떤 준비, 일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전해오지만 또한 투자 측면에서는 이 성장하는 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관점도 가지면서 단순히 경제와 투자가 옛날처럼 똑같이 맞물려 가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투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계속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번째 기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한국이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달 기준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대출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물론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가계 부채가 많은데 대출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면 기분 좋은 거죠. 특히 기준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연이 왜 그럴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 주로 이제 금리의 시장에 먼저 금융 상품에서 먼저 반영되는 것은 채권금리입니다.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장기 채권은 3년 이상, 한 5년물, 10년물 이런 쪽들이 장기, 그다음에 단기는 1년, 3년 이런 쪽이 단기인데 경기를 나쁘게 전망하면 아무래도 이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단기채 금리가 더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미국에도 벌어지고 한국에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기준금리는 인상해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시장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서 가계대출, 이 가계대출 가운데도 우리가 잘 비교하게 가계대출 가운데도 모든 금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주택보증, 그러니까 담보대출 쪽이 떨어졌고, 담보대출 쪽이 떨어졌고, 또 집단대출, 뭐 주택 건설회사들이 하는 집단대출 쪽도 떨어졌습니다. 즉 담보물이 있는 이 대출들은 대체로 장기 대출들이죠. 이게 장기 대출들이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기 대출 금리도 떨어졌다라는 거죠. 반면 이 주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단기죠. 신용대출. 이 신용대출은 1년 단위로 많이 갱신되고 하는 이런 신용대출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은 올랐다. 신용대출이 올랐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도 있겠지만 각 개인의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돈이 점점 필요해졌다. 소득은 떨어지고 이제 그런 영향도 있겠죠. 여기서 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기업 대출금리도 올랐습니다. 기업 쪽도 기업 대출금리도 올랐다. 기업 대출이라고 하면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다 올랐는데 기업 대출 금리가 3.77%라고 합니다. 오른 게 한 0.08%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대기업은 0.08,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0.11 포인트.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쪽이 더 대출 금리가 더 올랐네요. 중소기업 쪽이 뭐 대기업도 요즘은 과거보다는 좋지 않지만 또 중소기업은 더 어려운데 가뜩이나 대출 금리도 더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업 부채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도 OECD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중국보다는 덜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 부채 증가 속도보다 무려 뭐 6배, 7배나 많죠. 중국은. 그래서 이제 중국은 부채 관리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한국도 기업 대출, 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떨어졌지만 이 떨어진 쪽은 주로 장기 대출, 담보대출 이쪽이고 신용대출 올랐죠. 또 기업 대출 올랐죠. 해서 전체적으로는 금리는 올랐다. 대출금리는 올랐고 그것이 2015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 금리가 오른 것은 기준금리 베이스가 되는 기준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아서 올랐는데 그 중에서 장기 대출에 해당하는 담보대출 쪽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 어떤 게 대출 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한번 가끔씩 문의를 해보면 어떻게 내 금리가 떨어졌는지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물가 인상이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물가 인상이 1%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뭐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소비가 떨어지니까 물가 인상도 좀 잘 안 오르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소비보다는 유류, 국제 유가가 지난해 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정말 떨어졌죠.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휘발유, 이 경유 값이 많이 내렸고 이 휘발유가 무려 휘발유가 12% 이상 하락을 했고 경유는 7% 하락했네요. 경유 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죠. 따라서 이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여러 가지 공업 제품들 또 이 유가는 기름들은 뭐죠? 공장에 기본적으로 뭐 다 돌아가는 고정 비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상품들의
가격들이 많이 하락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 외식 물가, 외식 물가들이 많이 올랐다. 외식 물가들은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는 한 0.8%, 0.8%인데 외식 물가는 3% 정도 올랐다. 전체 소비자 평균 물가보다 오히려 외식은 3배 올랐죠. 그렇게 한 이유는 외식이 뭡니까? 외식 업종들이 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무엇이 올랐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랐고 또 임대료도 올랐고 또 기타 뭐 등등 이제 원재료도 상승하다 보니까 외식 비용은 올랐다. 요즘 뭐 외식 하시는 분들 점점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계 소비 중에서 외식 비용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외식 비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계 소득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재테크에서 소비 관리, 지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구나, 좀 외식을 자제해야지 하는데 또 지나고 보면 비슷하게 외식비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외식 횟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출 통장과 소비 통장, 소득 통장 항상 구분해야겠죠. 또 내 카드가 결제되는 통장이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하고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반드시 지출 통장에 별도로 만들어서 이달에 쓸 돈을 미리 예산을 정해서 지출 통장에 보내놓고 그 지출 통장에 체크 카드를 결합해서 맞물려서 써야겠다, 이 말씀 같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 볼 좀 이제 뭐 가십 자료인데요. 강남 부자들이 매월 1,366만 원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강남 부자들은 매월 뭐 1,400만 원 가까이 소비를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70대 비중이 70대가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에 50대, 뭐 그 다음에 40대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돈을 쓰더라. 그러면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나요? 우리가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7가지 능력 가운데 사고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강남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쓴다. 뭐 부자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많이 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골드 에이지, 나이가 많은 연령층이 소비를 많이 하는 이쪽에 실버 산업들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또 이 실버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임플란트 이런 또 고가 의료 서비스 하는 이런 기업들,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실제로 그 같은 기업들은 주가도 계속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동차는 6년마다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외제차가 많겠죠. 가장 많이 타는 자동차는 벤처. 두 번째는 BMW인데 이 세 번째가 그다음에 보통 우리 아우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우디가 아니라 세 번째가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우디인데 아우디는 일반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타죠. 시니어 분들은 아우디를 잘 안 탑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강남 부자들,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 이것하고 맞물려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우디는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 강남 부자들이 많이 타는 차, 보유 자동차 브랜드 순서에서 밀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바로 강남 부자들은 10명 가운데 7명은 평상시에요 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카드보다 현금. 10명 가운데 7명은 평상시에 현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는 것이 싫어서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 재정적으로 내가 조금 뭐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테크로 불릴 수 있는 그 수익률보다
절세를 통해서 이렇게 줄이는 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로 불릴 수 있는 수익률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금이 증가하는 비율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럴 거고, 이게 또 꼭 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금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저출산, 고령화 뭐 등등이니까는요. 이것이 꼭 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요즘 뭐 직장인들 연말정산 해보셨겠지만 세액공제, 소득공제 뭐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절세 관리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재테크에서 그렇게 한번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2월 첫날 뉴스 브리핑, 어떤 의미에서는 1월 한 달을 총정리한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연휴 따뜻하게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미국에서부터 들려온 낭보, 이것이 이제 2월달 투자 시장의 구정 이후, 설날 이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저희 돈 파는 가게는 지난해 줄곧 이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해가 바뀌면 달라질 거야. 기대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직 어떤 위기 이런 때는 아니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들면서부터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계속 현실화되면서 한 달 이어지고, 이제 미국의 확실한 낭보까지 전해지면서 어쨌든 당분간은 뭐 여러 가지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등등 가장 큰 변수죠. 있지만 과거에 지난해에 비하면 상당히 편안하게 시즌을 이렇게 상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이 또한 2019년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경제와 투자 이야기를 제가 시리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동영상 1월 초에 제가 올렸던 돈 파는 가게 동영상들 한번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구정 연휴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입니다.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구정 인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복된 설날 명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